핫피플 앤 이슈 토크.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에서는 매주 금요일 핫피플을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핫피플 앤 이슈 토크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달여 남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과 맞물려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그중 취임 이후 1년 3개월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사투를 벌이며 안정적이고 꼼꼼하게 국정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여의도 컴백 소식이 들려왔죠. 컴백과 함께 지금은 소녀시대가 아닌 국민시대를 외치며 우리가 정세균이다, 이름하여 우정특공대 팬클럽 발대식에 이어서 정세균의 국민시대 발대식을 진행하는 등 대권을 위한 행보에 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와 30년 가까이 함께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갑 김교흥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자, 김교흥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교흥입니다. 예. 오늘은 또 다른 이슈로 이렇게 또 예. 우리 김교흥 의원님을 초대를 하게 됐는데, 근데 솔직히 그때 우리 저희 핫피플 앤 이슈 토크 시간에 우리 김교흥 의원님께서 나와 주셨을 때 그때 반응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아, 그렇죠. 문자도 되게 폭발적이었고, 그래가지고 연이어서 그때 특집을 좀 우리 김 의원님과 이어가려고 하다가 너무 바쁘셔서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웠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스케줄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불러주십시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자, 그리고 패널로 우리 또 저 시사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되게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다들. 어제 네. 눈이 캥하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도 이 준비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 김교흥 의원님 요번에 두 번째 모신다고 우리 한동식 국장께서는 무슨 뭐 노트북 같은 걸 하나 사신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아무튼 인사를 일단 간단하게 나눴고, 오늘은 일단 이 자리에 없는 핫피플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핫이슈 인터뷰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교흥 의원님, 정세균 전 총리님과 우리 김교흥 의원님과는 인연이 상당히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만나시게 되셨던 거예요? 예, 정세균 전 총리와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세균 전 총리가 쌍용그룹 계열사인 진방철강에 상무를 할 때 저하고 가까운 친구가 소개를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정도 한 25, 6년 됐네요 벌써. 제가 그때 딱 가수 데뷔할 때쯤 만나셨구나.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같이 일을 해왔어요. 뭐 당대표 할 때 제가 수석부총장도 하고 또 국회의장 하실 때 비서실장 사무총장도 하고 그러면서 사무총장도 하시고 20 한 5, 6년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함께 활동해온 동지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동지시고 같이 이렇게 오래오래 만나셨으니까 서로 이렇게 형님 왜 그러세요? 이게 싸우신 적도 있으시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이 틀릴 때도 정세균 있었죠. 국무총리는 어디서 버르장머리 교웅아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말대꾸 하냐고 막 그런 적 없으셨어요? 그분은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셔요? 그분이 화를 내는 건 딱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거요? 이 사람이 이러면 이게 화나는 거예요. 그게 화나는 건가? 그분은 거의 화를 안 냅니다. 그 화날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면 이게 화나는 되게 착한 분이시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볍게 우리 김교흥 의원님께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 바로 그냥 묵직하게 이제 바로 몸풀기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교흥 의원님 준비되셨죠? 예. 오늘 좀 이게 좀 무거운 질문 되게 많다 보니까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기분 나쁘시면 우리 김교흥 의원님 솔직히 안 나가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철저히 해왔으니까 바로 그러면은 우리 시사풍향계 한동식 국장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일단 과거를 먼저 짚어보고 또 미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최근 4.7 재보선 패배, 이건 뭐 뼈저린 그런 패배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의원님께서는 이번 선거 패인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이 선거 패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저희 당이 180석을 국민들께서 안겨줬을 때부터 참 겁이 났습니다. 전에 열린우리당 때 152석으로 과반을 그렇죠. 넘겼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 당에 엄청난 지지를 보내주신 거는 또 너희 일 잘해라. 일을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좀 너무 오만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특히나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20, 30대 청년들의 희망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도덕과 절제 속에서 정치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해서 우리하고 뜻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른 그런 국민들도 다 포용하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는 제대로 쇄신책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 원내대표 경선이 끝났고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게 선거 패인의 원인을 지금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위 우리가 이제 친문, 뭐 비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지금 현재 이제 당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 이제 당선된 분도 그렇고 아무래도 또 이제 지지층의 목소리를 좀 중심으로 듣는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좀 반성, 쇄신, 좀 대안이 안 보인다라는 일각의 평가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무슨 쇄신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지금 초선들 모임, 재선 모임, 3선 이상 모임 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모레 5월 2일 날 당대표가 선출되고 최고위원 지도부가 선출되면 아마 곧바로 쇄신특별위원회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국민들과 호흡을 맞추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내년도에 정권 재창출 어렵죠. 그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이 되면 저희 지금 174명의 국회의원들과 하고 일치 단결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또 실천화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 그러면 이제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그러면 현재 이제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 친문이라는 게 없어요.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은 다 친문이죠. 그거를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구분을 하는데 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저희의 지지층의 국민들도 있고 또 중도가 있고 또 약간의 저희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하고의 지지하는 층들을 섭섭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중도에 있는 국민들을 포용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른 국민들에게도 저희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질문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가 볼까요, 한동식 국장님? 네. 뭐 정세균 전 총리는 뭐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거쳤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대통령 빼놓고 다 해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김 의원님께서는 뭐 지금 일단 국민 시대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좀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총리께서 국회의장과 총리를 거친 이 소회 좀 대신 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하셨지만 뭐 출마 결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또 그런 행보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선 출마는 이제 어떤 뭐 마지막 어떤 소명 의식이라고 소명 의식의 그 차원으로 봐도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국회의장을 정세균 전 총리가 할 때 많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죠.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 일용직 위탁 노동자들에 대한 직고용을 정세균 그 당시 국회의장께서 청소 미화원 아줌마들과 또 이 엘리베이터부터 이 조경하시는 분들을 270명을 직고용을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늦추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박근혜 정부하고 대립해 가면서 직고용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의장을 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강단 있게 이렇게 해서 잘 의장 역할에 소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리를 갔을 때 이 바로 총리 임명된 지 아마 6일 만인가요? 엿새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대구에 가서 대구에서 이제 처음에 그렇죠.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구에서 3주 동안 21일 동안에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그쪽에서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 전국적으로 번지는 부분을 막아낸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격리병상 같은 게 부족해서 그렇죠. 처음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뭐 연구소의 연수원이라든가 또 병원 쪽에도 얘기해서 그 격리 수용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아마 지금 오늘날에 이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제대로 치료와 이 격리를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 이 자료에 예. 정세균 전 총리하고 김규영 의원님하고 지금 어디 이렇게 같이 가시는 사진인데 이게 그때 당시 뭐 대구인가요? 이거 어디입니까? 저는 여기가? 대구는 안 갔고요. 여기가 어디죠? 그게 아마 여기 저희 인천에 방문하셨을 때. 인천에 오셨을 때 우리 예. 저 김규영 의원 지역구에 오셨나 보네요. 아니 저희 지역구는 아니고요. 아닌가요? 송도 쪽에. 송도 쪽에. 예. 바로 셀트리온. 건물 복도만 봐도 송도인 줄 아시나 봐요, 김규영 의원님.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 하여튼 그래서 이 총리께서는 한 번도 이 노란 잠바를 벗어본 적이 없는 총리 시절에 1년 3개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복이 많은 분이고 제가 보기에 일을 한번 맡으면 굉장히 유능하게 일 처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중수본 회의를 하면서 공무원들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보면서 하여튼 우리가 K 방역이라고 이제 세계적인 교과서가 됐던 것도 이분이 솔선해서 체계적으로 잘 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이승기 변호사께서 그 정 전 총리의 외곽 조직에 대해서 질문 좀 하나 좀 해주시죠. 일단 보면은 그 전에 혹시 전 전 총리가 지난주 봉하마을 다녀오지 않으셨나요? 예, 다녀오셨죠. 혹시 함께 가셨나요? 저는 안 갔어요. 그것도 뭐 특별히 봉하마을에 간 이유가 있을까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간 게 맞는 것 같은데 특별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지. 요즘 이제 정세균 총리가 지방에 이렇게 조용히 다니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내일 모레 5월 2일까지는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정치적 행위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봉하마을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입장에서 정세균 총리가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신 게 우리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함께하며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는 공감의 정치, 또 분열을 연대로, 또 갈등을 화합으로 만드는 통합의 정치의 실현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노무현처럼 일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주변에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희망이 자꾸만 없어지는데 오늘은 좀 편안하게 또 내일은 좀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저희 모두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한동식 국장님 간단하게 또 질문 하나 더 해주시고 1부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에 갔다 오셨을 때 뭐 그 노무현처럼 일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정세균 전 총리께서 이 닮고자 하는
이번 그 대선을 지나서 담고자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지금 굉장히 위기의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시대가 너무 양극단 또 양극화의 심화 이런 게 너무나 우리들을 이제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양극단 이 부분을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고요. 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의 우리는 이 경제를 어떻게 또 특히 민생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시대에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또 이제 1부가 이제 거진 다 끝나가가지고 의원님, 예. 저희는 또 이제 2부에서 또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TVN 긴급 정보 들어왔네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향 3번 나들목 진입로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서 지금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출발 경쟁제 1부는 여기서 잠시 마치고 저희는 김교흥 의원과 함께하는 핫피플 앤 이슈 토크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와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흑표 흑침대 협찬 TVN 55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도로의 출근 정체 나타납니다. 인천 시내위로는 문해미로 장수고가교에서 서창 분기점 방향 정체됐고 반대 방향 장수고가교 북단에서 대공원 앞 지하차도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재 캐스터. 고속도로 위로도 출근길 교통량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노면이 젖어 있어 미끄러운 구간 많은 만큼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서인천에서 부평 나들목 부근, 이후로 부천 나들목 부근에서 신월 나들목까지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인천 방향으로도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 나들목 부근까지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니까 참고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도 성남 방향으로는 신천 부근에서 안현 갈림목 구간과 일찍 갈림목 부근으로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도 일찍 갈림목에서 광명 나들목 부근, 남동에서 문학 나들목 구간과 인천 시점 부근에서 더딘 흐름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동하셔야 되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으로도 여전히 일산에서 자유로 나들목 구간과 계양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5km 구간, 소래 터널 부근으로 정체 이어지니까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시흥에서 안현 갈림목 구간으로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반대 송추 방향으로는 소래터널 부근에서 중동 나들목 구간과 김포에서 자유로 나들목 구간으로 제속도 내지 못하니까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음은 부천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윤현아 리포터. 네, 현재 부천 시내 위로는 이동량 꾸준한 상태인데요. 노면 젖어 있어 미끄럽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삼장로 도당초교 앞 교차로에서 내촌 사거리 쪽으로 정체 꾸준합니다. 송내대로 사거리에서 부천 체육관 사거리까지 지정체 반복하고 있고요. 신흥로는 부천 나들목에서 내동 사거리 구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사로 원종 사거리 부근 양방향 공사 관계로 차로 줄어있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같은 길 동남 삼거리에서 소사고교 앞 삼거리 쪽으로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길주로는 꿈마을 사거리에서 춘희 사거리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 알아봅니다. 문은주 캐스터. 네,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로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강원도는 낮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5도와 수도권 서부로 아침 9시까지 1mm 내외의 약한 비가 전망되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다시 수도권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빗길 사고 없도록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날은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 평년보다 3에서 9도가량이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해서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인천 15도, 서울 16도, 고양 17도에 오르는데 그치겠고요. 전국이 14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대기질은 청정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고 비까지 내려서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기온은 8.8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TVN 긴급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하남분기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와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흑표 흑침대 협찬 TVN 55분 교통정보 이경민이었습니다. TVN 교통 캠페인. 퀴즈 하나 내볼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하는 차량은? 방탄차? 정답은 어린이 통학버스야. 어린이 통학버스? 가장 안전한 것 같지 않은데? 가장 안전해야 하는 차이지만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지. 맞네.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네. 어린이 통학 차량 우리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FM 100.5MHz TVN 경인교통방송입니다. HLSU. 소중한 시간 당신 곁엔 언제나 TVN 경인교통방송.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도로교통공단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육각수의 출발 경인 대행진. 자, 출발 경인 대행진 2부 시작이 됐습니다. 2부에서는 지금은 국민시대를 외치며 팬클럽 발대식까지 마친 국민시대 인천지부 고문이신 김교홍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 경인대행진 핫피플 앤 이슈 토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생방송되고 있고요. 자, 출경대 2부는 미래교육을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자, 출발 경인대행진 2부 시작이 됐고요. 자, 간단하게 1부에 이어서 오늘의 시사 퀴즈 다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GTX는 총 4개의 노선으로 건설될 예정인데 이 중에 경기 김포 장기에서 경기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는 노선은 어떤 노선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GTX D 노선, 2번 GTX M 노선. 네, 1번 GTX D 노선, 2번 GTX M 노선. 자, 정답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샵 5001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날씨를 또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TVN 정보센터입니다. 이명재 캐스터. 네, 현재 비는 대부분 그쳐가고 있지만 아직 강원 지역으로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여전히 도로가 젖어 미끄러운 구간이 많습니다.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과 충북 지역으로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도에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밤에 남부 지역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에도 내일 오전부터 다시 비 소식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하루 종일 선선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인천의 기온이 15도, 서울 16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을 보이고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15도에서 2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데다가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의 기온은 9.2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통신원 연결해서 교통 상황 또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용현 사거리부터 갑니다. 김창복 통신원. 네,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러면 부천으로 먼저 가볼까요? 예, 부천 도당 소공원 사거리 가겠습니다. 하상천 통신원. 네, 이 시각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삼장로 돌산 사거리에서 도당 소공원 사거리까지는 서행되고 내촌 사거리 구간은 차량 밀려 있습니다. 상호정 3거리부터 내동 사거리까지 또다시 서행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큰 무리 없고요. 차량만 꾸준히 늘고 있는 정도입니다. 수도로 와서는 도당교 사거리에서 도당 소공원 사거리까지 소통 잘 되고요. 도당 사거리부터 약대 5거리 구간은 신호 대기 차량으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반대 방향은 약대 5거리에서 도당 사거리까지 각 교차로 신호 한 번이 조금 부족할 정도고요. 원정교 사거리 구간은 정상 운행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당 소공원 사거리 주변 교통 정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현 사거리 다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복 통신원. 네, 먼저 인주대로가 독창이 3거리에서 용현 사거리 짧은 지체, 이어지는 남비역 3거리 가까이면서 능안 3거리까지는 출근 차량 증가로 녹색 신호 2번은 필요합니다. 반대 구간은 능안 3거리에서 용현 사거리 방향, 남비역 3거리와 용현 포스트 아파트 입구까지 지체 사용 반복되고 계속해서 독창이 3거리에서 용현 사거리 신호 한 번이 부족합니다. 좋지 않은 독도로는 인하대역 사거리를 지나면서 인천대로 진입 차량 줄기에 지정체 반복되고 있고 계속해서 승용호거리 가까이 하면서 장안 사거리까지 지역 난방 매설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계속 지정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대 구간은 승용호거리에서 용현 사거리 제신에 지나고 이어지는 용호로 교차점 짧은 지체 계속해서 인하대역 사거리와 교통방송 사거리까지 지체 사용 반복되고 있습니다. 용현 사거리 주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내 맘에 쏙 드는 TVN 매일 재미가 가득 언제 어디서나 사랑해요 OTBN. 자, 하피플 이슈 토크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갑 김교흥 의원과 함께하고 계신 시각 오전 8시 5분 4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 김교흥 의원님. 네네. 김교흥 의원님께서는 아침 식사 몇 시쯤 하세요, 항상? 우리 뭐 아침 조찬회의가 일주일에 한 3번 있고요. 아침에도 회의가 네, 밥도 안 드시고 식사 네, 회의하시나 봐요. 조찬회의. 조찬회의. 식사하면서. 네, 거의 그럼 7시 반쯤 먹고요. 그래요? 조찬회의가 없을 때는 회의를 댁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아니. 그거 아닌가요? 밖에서 그게 하죠. 조찬회의가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네. 자, 지금도 저 질문이 되게 많아서요, 김 의원님. 바로 그냥 저 이승기 변호사부터 바로 스타트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전 전 총리의 그 외곽 조직인 이 국민시대가 이제 많이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고 많이 보이는데 어떤 조직이라고 봐야 될까요?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사진 하나만 좀 이렇게 유튜브에 좀 띄워주세요. 이 사진을 보니까 아주 청년들이 이 김경원님하고 같이 이제는 뭐 발대식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사진 보면 아주 다 사업 뭐 20, 30대 청년들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국민시대. 예, 우선 국민시대는 정세균 전 총리가 그 당대표 하실 때 2011년도 한 10년 전에부터 만들어져 있던 그야말로 이제 각 영역에 있는 분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 활동이 미흡해서 이번에 다시 복원하고 재편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서 시작을 했고 인천이 또 3월 달에 출범을 했고 또 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얼마 전에 청년 본부만 또 별도로 발대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월 안에 앞으로 이제 대전이라든가 광주 또 전남, 충북 이렇게 해서 계속 다시 복원 재편하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저도 하나 간단하게 좀 여쭤볼까요? 이게 그 이재명 지사 얘기 아까 했었나요?
아까 안 여쭤봤었죠.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외곽 조직이죠. 그 기본소득. 네. 기본소득은 이미 그 전국 조직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저희가 앞서 이제 사진을 좀 보긴 했습니다만은 국민시대 같은 경우에 현재 어느 정도의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췄는지 이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인 조직은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10여 년 전에 만들어놨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의장하고 총리 하시면서 전혀 가동이 안 됐었죠 이 조직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재편하는 이런 단계인데 5월 안에는 아마 전국 조직이 거의 다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정치 이름을 보면은 그 결국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 시대의 하두가 공정과 정의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약간 공정이라는 거에 파일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당장 다음 주에 보면은 성장과 공정 뭐 포럼을 발족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정의라는 거에 또 파일을 지분을 가지고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전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은 되지만 이 점잖은 이미지, 또 무채색이다, 색깔이 없다, 미스터 스마일, 그러니까 항상 웃고 있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세균 총리는 외유 내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단이 있는. 내적으로는 되게 강해요. 그 이제 사례가 많죠. 뭐냐면 이제 예전에 국회의장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국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저희 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이끌어냈던 거는 물론 이제 촛불 민심이 컸지만 국회 내에서의 그 동력을 만드는 게 이렇게 간단치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국회에서 원내대표나 당대표 할 때 뭐 단식 투쟁을 한다든가 또는 뭐 이 과거사법이라든가 이 학원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킬 때 보면 굉장히 강단이 있게 잘 처리를 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워낙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이분은 한번 관철을 해야겠다고 하면은 물러섬이 없는.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미화원분들을 직고용한다라는 건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노동 철학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에서 이 반대를 했던 거를 예산을 거머쥐고 그럼 예산 통과 못 시키겠다. 그게 결국 마지막에 박근혜 정부가 손을 들었던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총리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이제 활동을 조금 있으면 할 텐데 그분의 진면목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용 의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 뭐 이런데 왜 지원 안 하세요? 안 나가시는 거 저요? 뭐 속칭 뭐 전문 용어로 짬이 안 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정세균 전 총리의 이제 이 큰 일을 위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그럼 저 정세균 김기용 의원님이 국무총리 되시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혀 그런 거 하여튼 없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께서 총리직 그만두시고 최근에 이 행보를 보시면 좀 전투력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좀 이따 이제 뭐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그동안 진 적이 거의 없죠. 그 정세균 전 총리가 총리는 6번의 국회의원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 쇼맨십이 뭐랄까 좀 일부러 보여주는 쇼맨십은 확실히 좀 부족한 게 그런 게 정치가가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좀 그 잘못 그 고정관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이렇게 쇼를 해야 돼? 정치가가 정치를 잘해야지. 그렇습니다. 아니, 뭘 자꾸 보여줘야 돼? 그건 아니라고 잘하면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이 안 되니까. 보여주기식 정치는 나중에 국민들이 다 알게 돼요. 보여주는 정치를 할 거면 벌써 오늘 김기용 의원님하고 저하고 뭐 한복 입고 온다든지 여기 보이는 라디오니까 뭐 육각수 방송이니까 뭐 같이 한복 입고 뭐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지. 뭐 다음에 한복 입고 올까 해라.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좀 진심이 있는 정치인인데 이제 진심이 있는 정치인을 알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이게 톡톡 쏘는 이제 이 사이다 같은 발언, 뭐 이렇게 충격적 발언, 뭐 이런 것들을 해야
체증도 풀리고 그렇죠. 분들이 기분이 좋은데 이게 쇼맨십이죠. 이분은 그런 거는 좀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천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대안이 있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예. 김규용 의원님한테 김규용 의원, 내가 지금 이거 뭐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그 카운셀링 같은 거 많이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김규용 의원께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로 계실 때. 계실 때? 네, 계실 때. 혹시 김규용 의원께 전화해서 김규용 의원,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 혹시 뭐 이렇게 전화로 좀 뭐 물어본다거나. 이게 부동산 문제 같은 거는 그런 게 있죠. 어디 땅 사야 제가 되니까. 이제 국토교통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정책적인 거를 정책적인 걸 국무총리 시절 때도 김규용 의원께 여쭤보셨다는 거죠. 부동산 문제라든가. 나는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30년직이신데 그런 거를 김규용 의원께 여쭤보시는지 이게 궁금했었던 거죠. 이분은 이 소통을 잘해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정세균 전 총리의 대선 전략과 대비에 대해서 바로 본격적으로 2부 또 2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동식 국장께서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이 전 정총리는 아무래도 후발주자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도 이제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전 정총리 같은 경우는 좀 비전이라든가 좀 뭔가 좀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전 전 총리께서는 어떤 컨셉으로 일단 대선 전에 임하실 건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우선 정세균 전 총리는 우리나라에 이제 3대 민주정부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분은 가장 중심적으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정세균 전 총리가. 그러면 일맥을 계속 이어가면서 3대 민주정부에서 그 중심에서 일을 한 그야말로 민주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실물 경제를, 그러니까 쌍용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18년 동안에 이 실물 경제를 익혔고 또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이론도 이제 갖추고 또 정책위장 원내대표라면서 정책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장관, 의장, 국무총리를 거치면서 모든 게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죠. 위기관리를 앞으로 대한민국 위기관리를 잘 해내야 된다. 그리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지금 이 정치가 혼란스럽잖아요. 서로 인신공격이나 해야 되고 좀 품격을 좀 높여보자. 이런 부분들에다 이제 경제 활성화, 경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겠는가. 곡간에 곡식이 있어야 흉년 들었을 때 곡식을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즘 기본소득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재원이 있어야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좀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좀 더 주고 좀 잘 사는 국민들에게는 나중에 주는. 그래서 이런 코로나로 인한 재난 지원금도 우리가 좀 차등화시켜서 지원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세균 총리가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 본인이 그동안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국무총리, 국회의장까지 하면서 그렇죠. 이제는 그분이 쌓아온 경력과 경륜 이런 부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승기 변호사께서 질문해 주시죠. 지금 표현 중에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아왔다. 이거 다른 정치인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좀 이 말은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 같고. 그런데 아직 어차피 대권 도전은 기정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최근 대권 주자 지지율을 보면은 높지 않아요. 한 자릿수예요. 이 컨벤션 효과도 좀 미미한 것 같고 또 다른 군소 후보들과 좀 비슷한데 앞으로 일단 지지율이 중요하니까요. 지지율을 좀 높일 보관이 있는지.
예, 우선 이제 이분은 총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기 정치를 하질 못하잖아요. 이제 대통령 모시고 그렇죠. 이제 틀에 있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지도가 좀 아직 오르지 않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총리 그만두시고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벌써 좀 올랐어요. 지지율이 올라서 이제 5%대로 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한동식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좀 쇼 이게 좀 보여주기식의 정치인데 그렇게 했다라면 좀 더 올랐겠죠. 근데 이분 원래 성격이나 행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분의 갖고 있는 진심을 성격이 되게 안 좋으신 분인가 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미스터 스마일인데 본인이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금 이제 한 5월달 되고 이제 6월 접어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정세균이 누구인가 과연 우리나라 정치가 좀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품격이 있고 예측 가능한 정치. 뭐 검찰총장 하다가 하루아침에 1위를 랭크하고 그렇죠. 있는 이런 정치는 저는 아니지 않는가. 뭔가 검증을 다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활동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가장 검증이 많이 됐죠. 정세균 그렇죠, 전 총리가 그 국무총리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어디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백신 관련해서 인터뷰하실 땐 되게 강하게 우리를 믿어달라.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믿어야 될 거 아니냐고 되게 강력하게 막 외유 내강이 아니고 외강 겉으로도 되게 강하게 그래갖고 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세균 관련한 질문은 상당히 강하구나. 정세균이잖아요. 그래서 세균 백신 이쪽은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백신이 얼마 전에 화이자 2,000명만 분을 계약을 해서 그렇죠. 9,900만 명분의 이제 백신을 확보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제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이 백신을 가지고 정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서요. 좀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 전 총리께서는 코로나 총리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어쨌든 백신 도입이 늦어지면서 어쨌든 뭐 그 전정 총리도 그 책임에 좀 그 자유로울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도입 이제 말씀하시면서 좀 대립각이 좀 세워지고 있는데 어떤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지금 어떻든 지금 이제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이제는 좀 그 백신 다양화에 대한 그 검토 해봐야 될 때 아니냐. 진짜 딱 까놓고 얘기해서 이제 좀 그 계속 이제 그 지금 기다려라 할 게 아니라. 아니 근데 기다려라가 아니라 그 이 러시아 백신은 이미 중앙의 질본청에서 식약처하고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아직 그 검증은 됐지만은 승인이 안 됐을 뿐이겠죠. 유럽 약품청이라든지 이 백신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 판단이 내려진 건데 이제 지자체에서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러시아 거라도 갖고 와가지고 접종을 하겠다. 이게 이제 백신에 대한 물량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다만 이제 접종을 하는데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접종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 이 코로나 부분에 이 부분은 중앙에서 질본청에서 통제가 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이 방역 체계를 좀 더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역 체계에서 우리 김경영 의원께서는 그 백신 접종 받으셨어요? 아니 못 받았죠.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렇죠. 정세균 총리하고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살 차이 나죠. 삼촌이 정세균 총리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차이 나시던데
아스트라제네카라도 괜찮으세요? 전 괜찮습니다. 괜찮고 맞춤만 준다면 스푸트니크 부인, 스푸트니크 괜찮으시고. 아니 그거 러시아 거는 좀 더 검증을 해봐야죠. 3상까지 뭐 그래도 뭐죠? 그 린셋인가? 거기 뭡니까 전문 그 책에 거기 뭐 기재가 되고. 그리고 내년 되면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이제 생산이 돼요. 내년에.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정부를 믿는 게 맞죠. 11월까지 우리가 접종을 우리 국민들의 70% 하면 이제 집단 면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확진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몇백 명 수준이니까. 아니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몇십만씩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집단 면역이 분명히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우리 자체적으로 또 백신이 생산이 되고 이렇게 돼서 저는 이 백신이나 이런 거 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백신 얘기 자꾸 해서 그렇긴 한데. 백신 얘기 해야 돼요. 예, 국민들께서는 이제 좀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11월 얘기를 하시고 어떤 국민 집단 그 면역에 대해서.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일단 망하고 나서 이거 면역되면 뭐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갑자기 방송에서 반말을 하세요. 국민들께서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백신 도입을 빨리 해서 국민들을 뭐 상반기 중에 뭐 끝낸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뭐 언제까지 될 거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늦춰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러시아 백신까지 도입했냐 그 얘기가 나오냐. 근데 정부에서도 그냥 이건 안 된다가 아니라 도입할 수 있으면 그럼 열어놓고 좀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그 안전성만 검증된다면 좀 이게 좀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요?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러시아 백신을 맞은 아시아계 인종들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하신 말씀이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들여다봐야 되고 그냥 뭐 러시아 백신 도입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순간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정책이라는 게 좀 대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로 정부나 정치권은 할 말씀이 없어요.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가 손실보상제도도 지금 이제 거의 정리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소급 적용하냐 소급 적용하지 않느냐 요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소급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우리 상인분들에게 대한 지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물론 그거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라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해서 법으로 이번에 이 정리를 합니다. 소급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거는 약간 정부 안 하고 약간 다르죠. 배치가 되는데 소신 발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좀 논점을 바꿔서 2030 세대들의 더 힘들잖아요.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일자리 정책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 시대가 생각하는 그리고 김기용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되게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2030. 그 어저께인가요? 정세균 총리가 이제 그 광주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에게 적금을 정부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정부가 20년이 지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1억 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겠다. 그걸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청년들의 희망, 청년들의 욕망을 꺾으면 안 되겠다 정치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니 임대 아파트가 나오면 꼭 청년을 위한 임대 아파트 이러잖아요. 왜 임대 아파트 꼭 청년들이 들어가야 돼요?
청년들도 어느 정도 대출 받아서 능력이 되는 청년들은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렇죠. 네? 청년이라고 해서 무슨 임대 아파트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부터 출발점을 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뭔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욕난다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이 열심히 하면 이 사회의 일가견을 이룰 수 있게끔 맞습니다. 이런 성공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빠 엄마보다도 자기들 세대가 더 못 산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빠 엄마보다 너희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더 좋은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우리 김계웅 의원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인격과 권리를 가진 동등한 시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남동구에서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아동 참여위원회 운영, 아동 권리 교육, 아동 권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하면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 친화 도시 남동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와 함께합니다. 2021년에도 인천이음 캐시백 10%로 행복하소! 인천시민 전용복지몰 인천이몰에서 인천 직구 상품을 구매하면 매월 한도 없이 캐시백 10% 플러스 5,600여 개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는 기본 캐시백 10%, 가맹점 할인 최대 7%, 군구에서 제공하는 추가 캐시백 최대 7%까지 최대 24% 혜택이 플러스되는 인천 이음으로 가치 소비와 인천 사랑 실천하소.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가게에 매일 오던 어르신이 며칠째 안 보이네요. 마침 연수구에서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는 우리 동네 희망지기 행동상점을 운영하고 있대서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보려고. 당신 말은 우리 가게가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알려주는 행동실천 상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상점들도 동참하면 우리 연수구는 더 살기 좋아지겠지. 네, 맞아요. 이 캠페인은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구와 함께합니다. 자,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협찬 교통정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경민 캐스터. 네, 시내도로 정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인천대로 인하대병원 사거리에서 암대로 낙섬 사거리 쪽 좌회전 차량들 신호 2번 정도 필요하고 계양대로 작전역 사거리에서 나들목 사거리 방향으로 속도 늦춰 이동합니다. 원정로 원적 사거리에서 명신여자 고등학교 쪽으로 차 간격 좁히고요. 서곤로 대인고등학교에서 공촌 사거리 지나는데 신호 대기 시간 길어집니다. 수변로 부계역에서 부평 문화로 교차점 구간 양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추 방향으로 판교분기점에서 평촌 구간 4차로 이동하면서 청소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 인천김포고속도로 김포 방향으로 북항터널 진입하면서부터 하위 차로가 차단되고 있고요. 북항터널 나오면서부터 하위 2개 차로가 차단돼 있고 작업 차량 여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1, 2차로만 소통되고 있으니 지나실 분들은 차로 변경에 유의 바랍니다. 시내도로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윤연아 리포터. 네, 현재 부천 시내 위로도 곳곳에 출근길 정체 계속되는데요. 옥산로 도양로 교차점에서 태양공구 사거리 구간 지체되고 있고 길주로 무지개고가교에서 적천 사거리 쪽으로 차 간격 좁혀 이동합니다. 부천로는 춘희 사거리에서 공구상가 3거리 쪽으로 속도 떨어지는 모습이고 경인로 부천 남부역 3거리에서 심곡고가 4거리 구간 지체 서행 반복합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협찬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김 사장, 중국으로 수출한다며? FTA 특혜 세율 받고 있어? FTA? 그거까진 신경 못 쓰고 있어. 헤헤, 이 사람. 요즘은 FTA가 경쟁력이야.
OK FTA 컨설팅으로 중소기업도 FTA 준비가 수월해졌다고. 경기도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누구나 FTA 활용부터 인증 수출자 취득까지 OK FTA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FTA는 경기 FTA 센터에 물어봐. 상담 1688-4684. 인천 동구에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생활방역 안심식당을 공중위생업소로 확대 추진합니다. 생활방역 안심업소는 동구에서 처음 시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미용실 및 편의점을 지정하여 코로나 종식 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심업소에는 지정 스티커가 부착되며 비접촉식 체온계, 종사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생활방역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인천 동구와 함께합니다. 미추홀구 보건소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난청 환자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선천성 난청 환자 중 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영유아입니다. 올해는 보청기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한쪽만 지원하던 것을 양쪽 모두를 지원하고요. 입원 후 난청 선별 검사비도 전액 무료입니다. 이 캠페인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함께합니다. 생활 속 분리수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생수 페트병은 유색 라벨을 떼어내고 버려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쓰레기요? 그냥 버리는데? 이물질이 묻어있을 경우 씻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급증한 생활 쓰레기 탓에 올바른 분리배출 4단계가 꼭 필요한데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기. 적극적으로 실천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깨끗한 환경 제공으로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인천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자, 육각사 출발 경인대행진 핫피플 앤 이슈 토크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김교흥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벌써 방송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김경우 의원님.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마스코트 분들이 준비를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네, 정 전 총리 이 총리 때와 지금 모습이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미스터 스마일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 상황들을 좀 보면은 전투력 상당히 그 끌어올리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 어쨌든 민주당의 그 후보들 대선 후보들은 어쨌든 뭐 이재명 지사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이낙연 전 총리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윤석열 전 총장 좀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좀 아무래도 가장 쉬운 상대로 꼽았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지금 전 총리께서 근데 좀 이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좀 허세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좀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윤 전 총장이랑 이게 이게 좀 맞대결 이렇게 그런 구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그 정치는 생물이고요. 정치는 또 이 굉장히 이 역동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역대 보면 막 40% 이상씩 지지율을 가다가도 이제 낙마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지지율은 물론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앞으로 많은 부분에 저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총장과 전 총장과 정세균 전 총리는 이 대립각이 분명히 세워지는 거예요. 예, 정치는 대립각이 세워졌을 때 가장 쉽게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저기 대립각이 세워지면은 정말 차별화되고 서로 다른 부분이 많다는 거죠. 예, 그거는 정말 맞는 말씀이고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는 좀 비슷하다 그러면은 또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차별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이낙연 전 총리와 또 정세균 전 총리는 유사한 점이 많아요.
호남 출신의 문재인 정부에서 두 분 다 이제 국무총리 지냈고 그리고 두 분 다 또 온화하고 약간 좀 점잖은 이미지예요. 그러면 결국 전세균 전 총리의 또 내부의 적은 내부의 경쟁자는 어디 이낙연 전 총리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워낙 다들 저 관계가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 총리분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근데 두 분 사이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충분히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총리분들끼리의 경쟁이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좀 궁금한데 이 정세균 전 총리의 대권 도전과는 별개로 이 김기현 의원님의 이제 개인적인 목표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언론계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인터뷰를 한다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의원님 인천시장 선거 나오냐라는 질문부터 인천시장 선거 나오냐부터 인천시장 선거 줄줄이 나가세요? 얘기가 질문이 있어요. 개인적인 목표를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시장 경선을 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또 제가 시의 부시장도 했고요. 근데 CF 찍으셨다고요? 아니 시의 부시장. 죄송합니다. 저는 내년 시장 선거는 아직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성사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 경제나 정치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우리가 이 부분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들은요 다양한 이제 내년 어쨌든 뭐 대선도 중요하지만 인천에서는 뭐 시장 선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선수가 바뀔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뭐 다양한 이제 구도를 좀 보는데 아마 그 어떤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정 전 총리께서 어쨌든 대권에 나가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이 안 나가실 겁니까? 네, 그러면요. 저는 뭐 아예 내년까지는 제가 내년 초까지는 아주 제가 김경우 의원님 올인을 하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저 궁금한 거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네. 국회의원보다 시장이 더 파워가 세요?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데 왜 자꾸 시장에 뭐 나갈 거냐고 안 나갈 거냐고 왜 자꾸 여쭤봐? 저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막 이렇게 누가 더 파워가 셉니까? 역할과 기능이 많이 달라요. 역할과 기능이 다른 거죠. 월급이 누가 셉니까? 그건 뭐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뭘 이렇게 자꾸 인천시장 하라고 그래? 인천시장님도 계신데. 그럼 아니 오늘 명확하게 어떻든 인천시장 출마 안 하신다. 아까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정치를 이렇게 단정적 표현은 그렇고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좀 좋은 분을 좀 모시고 한번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거기에 올인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여전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한국장님께서 혹시 그 GTX 지금 그 문자가 어떻게 또 퀴즈를 이렇게 내 가지고 재밌게 GTX-D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한동식 국장님께서 좀 질문을 좀 우리 김기용 의원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인천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수도권 광역 급행 열차 GTX-D 노선 인천은 이제 Y자 노선을 제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든 오는 6월 최종 계획에 포함되는 부분은 남아 있지만 어떻든 현재까지 공개된 부분에서는 이제 빠져버리면서 이제 시민들의 허탈감이 좀 큰데요. 어떤 지금 김기영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의 분노는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가능성이 또 있는 거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이 GTX-D 노선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요.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점은 이 공항이 이제 4활주로가 되면 1년의 유동 인구가 1억 6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하거든요.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습니다. 지금 7천만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5활주로가 한 27년도쯤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공항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 도심으로 들어가는데 수도권 서울에 이 지금 공항철도 하나 가지고는 좀 어렵다. 제 판단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계속 연이어서 얘기를 한 거는 추후 계획을이라도 잡아달라. Y4 노선에 대해서 그걸 지금도 하고 있고 또 5월 말 6월 초쯤에 아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결정이 나는데요. 그렇죠. 그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하고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요. 지금 한 50조 정도로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예상을 하는데 이게 Y자 축이 10조입니다. 10조. 그러면 5분의 1의 예산을 우리 인천에 써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또 이 급행철도가 됐을 때에 이 추후 계획 점선이라도 넣으면은 이 부동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쳐요. 그럼요. 이런 부분이 거니까. 있고요. 또 하나는 9호선하고 공항철도가 이제 곧 직결이 될 겁니다. 그건 국토부가 저한테 9호선. 약속을 9호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결되고 7호선 지금 이제 공사가 되고 있는데요. 7호선하고 사실은 GTX-D하고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는 굉장히 난감해 하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거를 떠나서 공항의 앞으로의 유동인구 또 세계 3대 공항으로 표방하면서 어떻게 이 대중교통망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걸 이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요번에 청라나 이쪽 서구 주민들은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지금 이제 홍대역에서 대장 신도시까지 민자로 2호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오는 2호선 이게 이제 민자로 현대건설에서 이제 넣어서 지금 사업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8개월, 보름, 9개월 정도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게 되면 이제 대장 신도시에서 청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이 최적지로 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이번에 국토부가 이 부대 의견을 달아줬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저 결정이 난 겁니까? 거의 이제 국토부는 하겠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청라에서 홍대까지 한 번에 가는 거죠. 홍대에서 청라가 2호선이 그냥 끊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후 계획이긴 하지만 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따내셨네. 구체적으로 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국토부와 협의하고 기재부하고 해서 최종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김교웅 의원께서 따내셨다. 해내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나저나 김교웅 의원님, 시간이 그냥 딱 떨어집니다. 딱 그 GTX부터 서울 청라 2호선까지 얘기를 딱 하고 났더니 45분이 딱 돼가지고 이제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가지고 너무 좀 아쉬운데 오늘 뭐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충분히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그게 김 의원님께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 시민들께 좀 각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어찌됐든 인천은 저는 잠재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다. 대한민국의 거점 도시다. 하늘과 바다와 땅이 열려 있는 축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게 인천의 변화상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정치가 우리 시민들에게 흡족지 못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치가 그 고통을 함께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법 개정이라든가 또 지원책 이런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특히 또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또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좀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막힌 곳을 뚫어줄 수 있는 좀 시원한 정치가 될 수 있게끔 또 20, 30대가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출경대 마스코트 한동식 국장 그리고 이승기 변호사님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어떻게 준비해 오신 거 다 풀고 가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아, 그럼 이거 2시간 연장합시다. 네, 시간을 연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출근할 때 2시간 더 연장하는 걸로. 그래서 예. 그것보다 이제 다음번에 오늘은 그 우리 김경 의원님께서 나오셨지만 예. 다음번에 우리 그 정세균 전 총리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김경 더 많은 의원하고 얘기 같이 나오겠습니다. 예. 그때 맞은편에 이재명 지사랑 같이 제가 한번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같이 이렇게. 그래서 김경 의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럼 또 이승기 변호사도 오늘 좀 어떠셨어요? 준비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그 정치인의 사전적 단어가 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 또는 정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오늘 김기용 의원께서 한 가지 추가해 주셨어요. 정치인은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그게 오늘 나도 그게 다 와닿습니다. 그건 갚아야 돼요. 정치인들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퀴즈 정답을 좀 말씀드리면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GTX는 총 4개의 노선으로 건설될 예정인데 이 중 경기 김포 장기에서 경기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는 노선 바로 1번 GTX D 노선이 정답이었죠. 네. 당첨자는 여러분들께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당첨되신 분들 주소 적으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방송 끝날 때쯤 되면 목이 간질간질해요. 그렇죠. 예. 김규용 의원님 어떻게 목을 좀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는 뭐 비법 같은 거 없나요? 글쎄요, 그건 뭐 본인이 쉴 때 좀 많이 쉬어야죠. 알겠습니다. 가수가 목 관리를 물어보다니. 자, 고사성어 중에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춘추시대 제나라 때 관중과 포숙의 사귐처럼 변하지 않는 친구 사이의 두터운 우정을 뜻하는데요. 정말 나를 믿어주는 진정한 친구 하나만 있다면 평생 외롭지 않고 든든하겠죠. 물론 동갑은 아니지만 선배 정세균 전 총리와 후배 김교훈 의원과의 우정 또한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 바로 김교훈 의원이 있어 정세균 전 총리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출발 경인대행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TN 2.0 이상을 가진 아버지의 바다 도도액젓 그리고 성인 학생들에게 정규 학력 인정과 졸업장이 주어지는 남인천 중고등학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육각수였고요. 자, 이어지는 노래 인천 가수입니다. 바로 송창식의 우리 또 김기용 의원이 또 제일 또 좋아하는 노래 내 나라 내 결에 내 나라 내 결에 띄워드리면서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비 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돌아동